일부에서 동맹이가 소를 주워온 것까지 봤는데, 동맹이가 우리 집에도 소가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주워온 소는 우리 것이라고 우겼지만, 아버지는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면서 소를 발견했던 그 강가에 다시 소를 데려다 놓았지. 그런데 동맹이가 학교 끝나고 가보니까 소가 그대로 있었어. 이제 동맹이가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2부에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한번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슬 내리는 강둑에 소만 남겨놓고 돌아갈 순 없었다. 집에 돌아갈 일도 걱정이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소와 함께 방죽에 앉아 있는데 형이 찾으러 왔다. 네 아버지한테 죽었다. 아버지가 너 여기 있는 줄 다 안단 말이오. 안 가. 나는 소 고삐를 끌어당겨 손안에 잡았다. 형은 풀밭에서 내 가방을 들어 어깨에 둘러맸다. 네가 그런다고 우리 것이 될 줄 아냐? 아버지가 지서에 신고를 해놨으니까 주인이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뭐야? 신고를 했어? 바보 천치여. 아버지는 바보 천치란께. 어여 일어나. 저녁밥 차려놨어. 니도 없는데 밥숟가락 들었다가 아버지한테 혼났단 말이여. 나도 니 때문에 성가셔 죽겠다. 숙제도 많구만. 행님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니 공부 잘하니까 알제? 그럼 좋은 사람 찾으겄제. 참말로? 근데 누가 소 잃고 가만히 있겠냐? 벌써 마이크로 사방에 다 알렸을 건디. 나는 풀이 죽어 일어났다. 형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들고 터벅터벅 걸었다. 한참 만에 나는 형한테 다짐을 받듯 재차 물었다. 암튼 주인 안 나타나면 저건 우리 소란 말이지? 형은 쯧 하고 혀를 차곤 묵묵히 걸어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를 들고 닦아 세웠다. 너 이놈, 학교 파하면 집으로 핑 들어올 생각은 않고 어디서 자빠졌다가 이제 기어 들어오는겨?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로 등에 짊어진 가방을 쿡 쑤시더니 네 숙제는 해놓고 이러고 다니는 거요? 하며 나를 지게 작대기 끝으로 콕 찔러 죽일 기세였다. 나는 마당 모깃불 옆에 주저앉아 입만 실룩거렸다. 왕결을 한 삼택이 부어놓은 모깃불에서는 불꽃이 발근발근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생솔가지를 올릴 셈이었다가 내가 나타나자 잊어먹은 듯 불자리 옆에 생솔가지가 수북했다. 눈물은 삐질삐질 나오는데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게 더 얄미웠는지 느닷없이 아버지가 어깨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네 놈은 천상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하곤 가방을 모깃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땅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마당을 쓸며 울기 시작했다. 형이 후닥닥 달려가 모닥불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하자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쳤다. 냅둬! 형은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려들어 불에서 가방을 꺼냈다. 벌써 불이 붙어서 불덩어리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아이고 매! 어머니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다 물을 떠다 가방에 끼얹었다. 나는 밥도 안 먹고 가방을 챙겨 들고 방에 들었다. 방 안에선 잿내가 진동했다. 이미 책이며 공책은 비닐이 눌러붙고 타서 못쓰게 돼버렸다. 밤중에 아버지가 툇마루를 내려서는 기척이 들렸다. 그때를 맞춰 불어 나는 마당으로 나가 모깃불에 가방을 집어 던져버렸다. 이튿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방도 책도 없이 무슨 수로 간단 말인가. 지난 학년 책을 반납하던 날 정례가 선생님한테 혼나던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정례는 도덕책을 반납 못했는데 제 할아버지가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워버렸다고 한다. 밥상머리에서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로 보아 분명 당신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얄밉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배를 골았던 나는 아버지가 보란 듯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다. 동맹아, 아버지가 방문 너머로 날 불렀다. 공부 안 가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려, 네 놈은 천상 공부할 싹수는 못 되는 것 같은 게 농사나 배워라. 네 형 하나 공부시키재도 이 애비는 쌔바닥이 빠진다. 그래놓고 아버지는 벌컥 문을 열었다. 아, 뭐 튀어. 콩 뽑으러 가야지. 콩밭에 앉아 콩을 뽑자니 삐질삐질 눈물이 났다. 구름은 재를 넘어 흘러갔다. 풀무치랑 메뚜기 같은 날벌레들이 장글장글한 햇볕 속을 날아다녔다. 나는 결국 흙 위에 퍼져버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점심을 먹인 후 나를 앞세우고 학교로 갔다.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아버지는 말했다. 지난밤에 등잔이 넘어져서 방을 홀랑 태워버렸구만요. 그 바람에 얘 책이 그만 못쓰게 돼버렸는디 넓은 해랑으로다가 선처 부탁합니다.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창고로 가서 일일이 책을 찾아 챙겨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가방도 하나 새로 사주고 공책이며 연필에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석이 달린 필통까지 사주는 것이었다. 소는 집으로 데려다 놓을 거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니께 정붙이지 말어라잉.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아침 저녁으로 나는 꼴을 베어 나르고 오후에는 소를 몰아 풀을 뜯겼다. 아버지는 그런 내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그걸 두고 소 궁둥이에다가 꼴 던지는 격이라고 하는겨. 소가 널 주인으로 모실성 싶으냐? 하지만 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는 점차 기력을 회복해 제법 살이 올랐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매운 눈은 퍽 부드러워지고 가끔 당신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뜯어다가 지게로 부려놓는 일도 생겼다. 내버리기 아까워서 소나 먹이는 거요. 나는 매일 이부자리 속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를 드렸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한시도 가시지 않았다. 소를 들이고 두어 달이나 지났을까. 돌연 소가 풀도 잘 안 뜯고 울어대기만 했다. 제집 그리는 짐승처럼 먼 하늘을 우러르는 큰 눈이 퍽이나 슬퍼 보였다. 아버지가 유심히 소를 살피고는 말했다. 저것이 짝을 찾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가 이제 송아지를 벤단 말이여? 좋은 수놈이 어디 없을꼬? 이후 아버지는 슬금슬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아침마다 쇠골 배라고 불러 깨우지를 않나 송아지 벤 소를 풀도 안 좋은 방죽으로만 몰고 다닌다고 역정을 냈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읍내에서 사료도 저 날랐다. 아버지가 그럴수록 나는 왠지 내 자리를 빼앗긴 듯 맥이 풀렸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당에 큰 썰매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쟁기질 뒤 마른 썰애질에 쓰는 끄슬꾸라는 농기구였다. 그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버지, 저게 뭐요? 니도 어디 가지 말고 저기 올라타라. 소 쟁기질 연습시킬 거요. 아버지는 끄슬쿠에서 썰애발을 뽑아내고 소 뒤에다가 쟁기처럼 달았다. 그로부터 한 닷새를 아버지는 온 동네 골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를 몰았다. 물론 나도 그 흙썰매 같은 끄슬쿠 위에 타야 했다.
이랴, 이랴,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끄슬쿨을 점점 무겁게 했다. 나흘째에는 동네 아이들까지 태웠다. 오쟁이가 저희 집 앞에서 뾰로통하게 서 있는 모습은 참 쌤통이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소가 간 곳이 없었다.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 쉬는 게 예감이 심상치 않았다. 소 주인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오려면 진작 오지. 이제서야 올 건 또 뭐라냐. 어머니는 뛰쳐나가려는 내 손을 끌어잡았다. 나는 칭얼칭얼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원래 그러자고 들인 소 아니었냐. 그래놓고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손수 고삐를 잡고 주인과 함께 고개 넘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눈을 썩썩 문지르고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소를 다시 찾아 올란갑네. 뭔 수로 그걸 다시 데려오겠냐? 또 모르제. 그간 길러줘서 고맙다고 주인이 싸게 팔지도. 나는 그 긴 오후 한나절을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아버지를 기다렸다. 혹시 쇠꼬를 베어다 놓으면 그게 무슨 주술이 되어 소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꼴을 두 망택이나 걷어다가 놓았다. 점심 전에 나갔다는 아버지는 해거름녘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는 오쟁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어떻게 됐다요?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고 오쟁이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일단 주인이 데려갔어. 그래놓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 덧붙였다. 내 말대로 하란 말이지. 이참에 좀 세게 나가서 섭섭지 않게 받아내란 말이여. 아까 순경도 안 그러든가. 그간 수고한 건 알아서들 허라고. 그것이 뭔 소리겠어. 사정이 이만저만 됐은께 소 주인이 정상을 참작해라. 그 소리제. 거기도 영 불량한 사람은 아니던데. 그러지 말고 자네 여윳돈 좀 돌리세. 나가 뭔 여윳돈이 있단가. 콩이랑 보리 매상한 것 좀 있자니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쉬운 대로 이것저것 좀 보탬은 흥정이라도 해볼 수 있자니요. 흥정? 왔다매 아까부터 자꾸 그 소린디. 누가 빚내서 송아지도 아니고 다 큰 소를 사겄다면 안 웃겄어? 다른 말 말고 좀 돌리세. 나가 내일은 직접 찾아 다녀오겠다니께. 이튿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다 말고 동구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부터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너 시방 왜 그려? 형이 몸을 틀고 물었다. 나 소 찾으러 갈 거요. 뭐? 아버지 따라 소 찾으러 간단께? 네가 거기 가서 뭘 어쩌겠다고. 소 돌려달라고 할 거요. 그래도 안 되면 외양간에 들어누워 버리제. 치, 싹수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얼른 가야. 형이 몸을 돌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소 찾으면 행님 니도 고등학교를 도시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시방 학교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놓고 형은 걸어갔다. 별수 없이 내가 뒤따라올 줄 알았던 모양이다. 행님아, 나는 숙제를 안 해서 가재도 갈 수가 없다.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만치 멀어졌다. 나는 팻나무 뒤로 물러나 아버지를 기다렸다. 머자나 장에 나가는 차림새로 아버지가 마을길을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겨드랑이에 낀 노란 종이꾸러미는 돈이 틀림없었다. 내가 팽나무 뒤에서 쭈뼛쭈뼛 나오자 아버지는 기가 막힌 얼굴로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가야 할 길로 몸을 돌리고 섰다. 뒤에서는 어떤 기척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다. 우리는 고갯마루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아버지, 동네가 어디래요? 왜, 말하면 네가 다 알겠냐? 문대밀이야.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제 나는 힘이 나서 까불었다. 버스를 타긴 타야겠네. 문대미에서 버스를 내린 아버지와 나는 장터를 지나고 큰 동네를 두 군데나 지나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곳 강은 우리 마을 강보다 폭이 좁았지만 물은 더 맑았다. 그동안 아버지는 서너 번이나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었다. 작은 마을이 나왔고 아버지는 구멍가게에서 거북선 한 보루를 샀다. 주인 여자는 길로 나와 들판을 가리켰다. 들판 멀리 강둑 아래로 삼나무 뒤뜰이 어두운 민가가 보였다. 아버지는 꾸러미와 함께 담배 보루를 포개서 겨드랑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집 곁을 지나자니 사철나무 울 너머로 타작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에 안주인이 앉아 늦콩을 털고 있었다. 텔레비전 안테나도 안 보이는 게 우리 집하고는 다를 것 없이 작고 추레한 집이었다. 대문 밖 감나무 밑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여기 기둘려이? 아버지는 대문도 없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감나무 그늘에서 고개를 기웃 내밀고 집 안을 훔쳐보았다. 행랑채에는 외양간이 딸려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자연히 나는 집 주변을, 그러니까 들판이라던가 강둑을 살펴보았다. 강둑에 염소 몇 마리는 보였어도 소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툇마루로 안내해 앉힌 그 집 안댁이 냉수를 한 그릇 내다가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녀는 밭간 양반이 나무를 싣고 바닷가로 나갔다고 했다. 김 양식장에 말뚝을 한 사날 달구지로 내다주고 있는데 점심은 드셔야 올 건디요. 그 소가 달구지를 다 끈다요? 아버지가 외양간을 건너다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다. 좀 섭섭한 눈빛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소가 떡 우리 소 같지 않게 실해졌어라. 내일새나 일머리가 든다고 한번 인사하러 다녀오겠다고 하더만요. 아주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번 더 굽실했고 아버지는 큼큼 헛기침을 놓았다. 내일 일머리가 든다고요? 그럼 모레새나 다시 한번 올랍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일어서는 눈치였다. 마당으로 내려서던 아버지는 잊었다는 듯 아주머니에게 담배 보루를 내밀었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해도 해야 하는디. 아주머니는 황송한 듯 불편한 듯 담배 보루를 받아들었다. 내가 툭 붉어져 나가 아버지 곁에 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음에 아들이 와 있었는갑네. 들어오제야. 야가 소 좀 보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요래 빼득삐득 따라 안 오요. 오메 그런 게 네가 강에서 소를 건진 게 하구나. 영 슬겁게 생겼네. 아주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한테 정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디도 요놈이 고만 정을 줘갖고 밤낮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정말 짠하고 속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눈물이 찔찔 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콧물까지 삼키며 서럽게 울어버렸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안댁이 어쩔 줄 몰라 했다. 허허, 난 부담스럽게 뚝 못 그치냐. 아버지는 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낯을 훔쳤다. 안댁이 집 안으로 뛰어갔다가 돌아와 내 손에 뭔가를 덥석 쥐어주었다. 1,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공책 사서 써라잉? 아따, 뭘 이런 걸 주고 그란다요. 애 버릇 나빠지게. 아버지와 나는 마을을 걸어 나왔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자장면을 사주었다.
이틀 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점심 드시고 가셨는데 금방 오겠냐? 어머니가 찐 고구마를 내놓으며 말했다. 소 꼭 사온다고 했지? 그럴라고 갔다만 오쟁이 아버지가 따라 나섰은께 잘 안 되겠냐? 그 양반이 그래도 흥정 붙이는 데는 너그 아버지보다 나으니께. 해가 설핏 기울고 형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형과 함께 동구 밖까지 서너 차례나 들락날락했다. 하긴 버스에 못 태운께 소를 걸켜오자면 늦을 거네. 위안이나 삼자고 나는 4-4차례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밀어주었지만 우리는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달빛이 환할 때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며 우선 나는 소 고삐가 들렸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달빛 아래 선 아버지는 맨손이었다. 아니다. 겨드랑이에는 얘의 그 종이꾸러미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종이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감나무 밑으로 걸어가 통나무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얼른 종이꾸러미부터 풀어헤쳤다. 돈다발을 확인해야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이꾸러미에서는 차갑고 물컹한 고깃덩어리가 나왔다. 오메, 소를 잡아불었는갑다, 씨.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는데 형이 대뜸 내 뒤통수를 콕 쥐어 박았다. 아버지가 꺽꺽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집구석도 한심하더란 말이지. 그 소 없으면 농사고 뭐고 못 먹고 산디야. 오메.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온전히 우리 집 소유의 소를 갖게 된 것은 한참 뒷날의 일이었다. 송아지가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또 송아지를 낳아 지금은 얼추 4대때나 배 갈린 암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다. 요놈의 짐승이 정을 안 줄래도 정이 안 들 수가 없는 짐승이여. 하긴 우리 자식들은 요놈이 다 가르쳤은께 난 힘 하나 안 썼구만.